어느 날 여러분의 휴대폰 알림이 울립니다. 당신은 내일 당장 죽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무섭고 불쾌한 마음이 들지만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을 정의 내려야 합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면 죽음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겠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신체적 죽음과 인지적 죽음입니다. 신체적인 활동이 모두 멈췄을 때 그것이 죽는다는 것과 인지적인 활동이 모두 멈췄을 때 죽는다는 것으로 나뉘는데 보통은 신체적 죽음과 인지적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죽으면 죽는 거지 무슨 정의를 내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망 판정을 내리면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의학적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보자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노타우루스는 아주 무서운 소쉐키였습니다. 그런 미노타우루스를 멈출 용사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테세우스죠. 테세우스는 거만한 미노타우루스의 뚝배기를 날려버리고는 당당하게 인질들을 구해 배에 태워 기환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칭하고 아주 귀하게 보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는 보통 나무로 만들어졌기에 부분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썩은 부분은 그때마다 똑같은 모양의 새 나무로 교체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 테세우스의 배는 외형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최초의 배에 있던 부품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의미상의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새로운 재료로 완전히 바뀐 배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수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17년이 지나면 모두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럼 17년 전 나의 몸과 현재의 나의 몸은 완전히 다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그 두 번의 세월이 흘러 34년이 지나면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는 다른 사람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고 죽음이라는 것은 특정 순간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늘 진행형의 상태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휴, 머리 터지시겠죠? 예, 저도 머리 터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 번은 주체적으로 우리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정의 내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의 소중함도 조금씩 느껴질 테니까요. 아니 근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준다면서 왜 이렇게 딴소리를 해요? 네, 맞습니다. 주제의 의문과 너무 거리가 멀어졌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볼까요? 자, 먼저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사후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점은 사후세계가 존재하는가를 벗어나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존재하는가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존재한다의 정의를 먼저 내려봐야겠죠. 인간 존재에 대한 주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과 신체의 조화로 존재한다는 이원론, 다른 하나는 오직 신체만 존재한다는 물리주의가 있습니다. 두 주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영혼의 존재인데요. 수세기에 걸쳐 이 영혼의 존재를 놓고 수없이 많은 주장들을 바탕으로 서로 싸웠지만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영혼의 존재를 증명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는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어떤가요? 네,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물리주의자들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원론자들의 주장은 영혼은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물리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랑과 같은 감정이나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물리주의자들은 사랑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을 물리주의로 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그들의 이분법적인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세기의 싸움은 잠시 넣어두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데카르트가 말했습니다. 육체와 정신은 다르다.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이 영혼의 존재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지금은 증명할 수 없어도 언젠가 영혼의 존재가 증명될 수도 있기에 이원론자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고 해도 영혼이 불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영혼이 존재한다고 해도 신체적 기능이 멈출 때 영혼도 함께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신체적 기능이 멈춘 후 조금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필멸의 존재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의 끝이 바로 죽음이 되겠군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끝이 어딘지만 알면 우리의 죽음도 알 수 있겠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 2023년의 썰매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2053년의 썰매남을 찾아갑니다. 흰머리가 지긋하고 아직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그는 지금의 썰매남과 같은 존재인가요? 그럼 그게 다른 사람이겠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2053년의 저 또한 썰매남이겠죠. 같은 시공간 벌레에 속해 있으니까요. 시공간 벌레가 무엇이냐고요? 자, 여기 기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을 기차가 지나갑니다. 이 기차는 아주 길어서 5분이 지나도록 계속 지나갑니다. 끝내 기차는 여러분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이 기차는 같은 기차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차를 같은 기차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 다른 기차가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큰 산이 가려서 잠시 기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에 똑같이 기차의 마지막을 보게 되었는데 이 기차는 아까의 기차와 같은 기차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처음의 기차가 잠시 가려진 것일 수도 있지만 산에 가려진 사이에 짧은 두 대의 기차가 교차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산이라는 안개가 생긴 것이죠. 공간이라는 장벽이 생긴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멋진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애지중지 자동차를 탔고 무려 10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그 사이 자동차는 많이 낡게 되었지만 이 자동차는 여전히 여러분의 자동차입니다. 부품은 바뀌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동차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자동차와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10년간 탄 자동차를 폐차장에 맡겼습니다. 그 후 2년 뒤 우연히 다른 폐차장을 지나다가 그 녀석과 똑 닮은 자동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는 여러분의 자동차가 맞을까요? 이 또한 알지 못합니다. 똑 닮은 다른 자동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동차가 여러 폐차장을 거쳐 이곳으로 오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이라는 안개가 생겨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이라는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시공간을 묶어서 그 존재를 설명할 때 우리는 이것을 시공간 벌레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023년의 썰매남이 2054년에 타임머신을 타고 갔더니 자신의 장례식을 보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2056년으로 떠났을 때는 여전히 살아있는 썰매남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2년 전 죽었지만 그 인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시공간 벌레로도 묶여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먼 훗날 우리의 뇌를 다른 신체나 로봇에 주입하여 계속해서 같은 인격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죽음은 나의 끝이자 나의 인격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공간 벌레로 묶을 수 있는 나의 존재가 신체로 한정되어 있기에 나의 존재의 끝은 정해져 있고 이는 곧 우리의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고 영혼의 존재를 믿건 종교와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건 우리는 육체가 죽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말이 너무 무섭고 허무하신가요? 당연합니다. 인간이기에 생명이기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죽음은 정말로 두려운 존재인 건지, 죽음으로부터 삶을 더욱 빛나게 할 수는 없는지 등을 다양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말합니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본 영상은 미국의 유명 철학자이자 교수인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책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학문적인 공부가 아닌 철학적인 사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